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도 세금 소식을 누구보다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세무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 실무와 기업 실무 경력을 두루 갖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훈 세무사입니다.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께서는 정말 매년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가 됐을 때마다 그때마다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2023년도 세법 개정안도 바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이 사항 한번 이상호 세무사님과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에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은요, 결국은 이것도 이제 개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면 11월쯤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가 되고, 그리고 12월 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걸친 다음에 또 이제 최종이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법률 공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개정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결국에 올 연말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먼저 이제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법 개정안 파일을 저도 보기는 봤는데 이게 100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이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할 건 아니고 개인들한테 적용되는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세금들 위주로 한번 좀 정리해 보셨다면서요? 저희가 필요한 건 아무래도 양도 상속 증여 부분일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여러 뉴스에서도 나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이제 기타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이제 증여재산 공제액인데, 직계존속의 부분 공제 한도가 원래 이제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정으로 바뀌면서 공제 한도가 1억 이제 추가로 되는 거죠. 근데 이 조건 자체가 혼인하는 그 가족에게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이 아니라 추가로 혼인에 대한 그 증여재산 공제를 1억을 더 추가해서 총 1억 5천까지는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가 아무래도 결혼할 때는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결국에는 그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전세보증금이나 이렇게 마련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보통일 텐데, 이제 증여재산 공제 그동안에 적다 보니까 추가로 증여세를 내고 이제 혼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는 이 결혼 비용의 좀 세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측면이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올해는 적용이 안 되고 개정안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개정안이 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규정이다 보니까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부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유심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당 사항 관련해서는 정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혼인 증여재산 공제 관련해서는 2편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법상 주택개념 정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실질 용도에 따라 주택 여부를 판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고시원에서 사는 이 분들을 주택으로 이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납세자와 국세청 간에 좀 그 분쟁 문제가 좀 많은 소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법 개정안에서 주택의 개념에 시설 구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서 건물의 구조가 독립된 시설 구조가 이루어져야 있어야 하고, 그리고 출입문이 세대별로 구분돼 있어야 하고, 취사시설 또는 이제 욕실을 모두 갖춘 구조, 이 부분만 주택으로 인정한다라고 이제 주택의 개념의 정의를 확실하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오피스텔 안에는 당연히 취사용 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출입문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이걸 주택으로 볼 거냐 업무용으로 볼 거냐, 이거는 어떻게 되는 문제가 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실사용 목적대로 썼으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사업자 등록하고 거기서 세금도 매출도 발생시키면 그건 당연히 업무용으로 보고, 주거로 쓰면 주거로 보고,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많이가 문의 들어오시는 게 이 세법상 주택의 개념 정리 부분에서 그러면 나는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우리 사무실이 출입문도 따로 있고 취사실도 있고 욕실도 있다. 그럼 우린 이거 주택으로 되는 거냐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세법상 개정은 구조적 특정을 좀 확정 지었을 뿐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주택인 거니까 이건 좀 이렇게 주택의 개념은 좀 명문화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주거로 쓰고 있는 비주거 상품들을 국세청에서 이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주택이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로 쓰고 있는 주택들을 뭐 주택으로서 세금 부과들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용도를 명확하게 하니까 나는 실제로 업무로 쓰고 있는데 나도 주택이 되냐라고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상담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해당 계정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세무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고 있지만 고시원처럼 뭐 개별 취사가 안 된다든가 뭐 공용 화장실, 극단적으로는 방마다 화장실도 없는 집들은 주택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걸 좀 명확하게 했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밑에를 좀 보시면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그러니까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장기주택 보유나 이제 비과세 보유 기간이 자산 취득일, 애초에 상가를 취득했던 기간이 아니라 용도 변경일 또는 이제 주택으로 주거용 사용일로 그때부터 이제 기산한다라고 또 이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양도소득세 2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규정인데요. 양도소득세 2월과세는 증여받은 자산이나 이제 현물 출자한 자산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한다. 그러니까 취득자, 그러니까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계산한다라는 규정인데. 법률 용어가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러합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5억에 취득했었던 부동산을 아들한테 10억에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들이 10억에 취득한 주택을 12억에 양도하려 했을 때 아들 입장에서는 나는 10억의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12억이 처분하게 되면 양도차익이 2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2월과세 기간 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이제 10년이잖아요. 10년이죠. 10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애초에 아버지가 취득했었던 취득가액 5억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차익 7억으로 부과한다라는 게 2월과세 규정입니다. 추가로 첨언드리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기간이 이제 10년, 그 전에 5년이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10년으로 늘어나게 됐었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 자본적 지출액에 증여자,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기존에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리모델링비라든지 인테리어비 이런 게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고 이번 규정에 좀 명문화를 좀 시켰네요. 아무래도 종전 2월과세 규정이 5년이었었는데 2023년도부터 10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보다 합리적으로 아버지가 사용했었던 자본적 지출 금액도 포함을 시켰다라는 걸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사항이 개개인들한테 적용되려고 했을 때 내가 알아둬야 되는 대표적인 개정안 세 가지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거 3개 이후로 하나가 더 있는데 양도소득세 개간 규정 신설이라고 해서 기존에 좀 난립해 있던 규정들을 조금 도표화시키거나 조금 요약화시킨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에 잦은 부동산 세법 개정 때문에 여러 규정들이 막 난립해 있었잖아요. 그걸 좀 압축시켜서 이제 나타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저희 입장에서는 그전 게 익숙해서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퍼즐 풀듯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새 법이 바뀐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조문 순서를 바꿨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바꿨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 자체는 어떤 것이 개정이 되었느냐 보다도 원래 기대했었던 개정 사항들이 개정이 안 된 것들이 더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을 한 5개 정도로 추려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단기 양도세율 개정,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 중과 폐지,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 개정, 마지막으로 상속세, 유산과세 전환 등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은 개정이 될 것이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무더기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12일 대책을 살펴보게 되면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과 입주권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과도한 세율을 폐지하던가 낮추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기 양도세율을 개정하겠다는 사항이 빠져나간 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동일하게 12일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추가 연장을 하긴 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양도세 중과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 폐지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도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다주택자 중과를 원래는 모두 다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2주택 중과만 폐지하게 되었었고 3주택 중과는 여전히 유지되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역시 중과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하긴 했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3주택자 중과 배제가 역시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권 양도세 중과 폐지가 안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이 많습니다. 2023년도 일선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권에 대한 규제들을 대거 완화를 하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양도세 전매 금지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청약에 당첨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 따라서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분양권은 전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분양권은 전매할 수 있지만 전매가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항이냐면 현실적으로 분양권을 양도하려 했었을 때 1년 미만은 단기 양도세율로 77%, 그리고 1년 넘어가게 되면 2년을 보유했던 3년을 보유했던 상관없이 무조건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66%의 말도 안 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이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다들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다운계약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운계약서까지 쓰는 것 자체가 세금이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분양권 양도세 중과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미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정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산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유산세가 뭐냐라고 하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개가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유산 자체를 전부 다 과세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이 유산과세 방식은요, 미국, 영국, 덴마크,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이제 4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그 방식이 유산취득세라고 해서 유산취득자, 그러니까 취득재산을 갖고 가는 우리 상속인들이 갖고 가는 재산의 과액을 과세가액으로 해서 과세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총 1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첨언을 좀 말씀드리자면 캐나다, 스웨덴에서는 이제 상속세를 폐지하고 그리고 이 자산은 상속받은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과세하는 이제 자본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속세나 자본소득세가 없이 비과세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 사실 그동안 좀 뿌리 깊게 이어져 왔던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이제 전환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그거 자체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네요. 해당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었었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율이 제일 높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따져보게 되면 상속세율 자체는 우리나라가 2등이고 일본이 1등이긴 하지만 일본은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재산 총액이 1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10억을 상속받았을 때 일본의 경우는 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부모님의 자산 총액 100억에 대해서 최고 세율 50%가 부과된다라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개정되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유의미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번에 개정안에서 미포함되었다는 게 정말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좀 살펴봤는데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희가 기대했던 부분이나 단기 양도세율 같은 건 특히나 이번에 개정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는데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또 이제 행정적인 실무 절차가 많이 어그러지는 결과도 났기 때문에 개정안 미포함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정이 안 이루어질 건 아니고 계속 논의되면서 차츰차츰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2023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었지만 해당 사항들이 정부가 개정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부분들도 있고 논의를 시작한 사항들도 있다 보니까 2024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과 열림세무회계사무소 이상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